반갑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대표 분야들을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 영화와 TV 드라마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강의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는 학생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분야로 지역문화, 테마파크, 그리고 에듀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다른 분야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공부의 기술입니다. 흔히 이런 제목을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룰 문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공부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주목할 부분은 여기 제시된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라는 구절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정리해서 편찬한 논어라는 책의 도입부인데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논어는 동양의 문화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주요한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가치 높은 책이 바로 이 구절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로 시작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심경호 교수의 칼럼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칼럼에서 배움이란 앞사람을 본받는 일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깨닫는 일까지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공자의 말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과 습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학은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배움을 청해서 듣는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청해 듣거나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일이 바로 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익히는 일, 즉 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습은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우치는 활동이죠. 흔히 자습이라고 할 때의 바로 그 습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학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것을 자기화해서 습득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 학습, 즉 올바른 공부를 하려면 강의도 잘 들어야 되지만 배운 지식을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로 도노와 점수가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불교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철학 체계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종파에 따라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전수되기도 했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갈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달반 대사가 불교를 전수하여 선종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죠. 이후 달마 대사가 선정의 1조, 그 뒤에는 후계자가 2조, 3조, 4조, 5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6조 해능 대사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겨요. 사실 6조를 정하는 시점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도량, 즉 절에는 이미 수제자감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고 해박했어요. 그러던 중에 스승이 그 모범생에게 자신의 가사와 지팡이를 넘겨주고 후계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이 모범생이 아니라 그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난리가 났겠죠?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런 사람한테 가사와 지팡이를 넘겨줍니까? 이런 비판이 쇄도했는데 그때 스승이 이렇게 답합니다.
수제자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정진하는 사람인데 허드렛 일을 하는 친구는 어느 날 한꺼번에 확 깨달음을 얻더라. 그런데 이 방법 역시 진리를 깨우치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단박에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도노, 천천히 차근차근 배워서 익히는 것이 점수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전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두 젊은 스님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충청남도 당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옵니다. 당진이라는 지명 자체가 당나라와 교역했던 포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진 근처에 이르러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에어비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묵을 곳을 찾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냥 길가에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 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서 잠이 깼는데 머리맡에 물 한 바가지가 있었고요. 그 물을 맛있게 먹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사실 그것은 해골이 썩어 고인 물이었고요. 원효대사는 이 체험에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유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그 뒤에 여러 기행을 벌이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의 깨달음을 돈오라고 합니다. 일종의 티핑 포인트, 즉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돈오입니다. 우리가 아는 설화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사실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길을 떠난 의상대사는 원효와 함께 돌아가지 않아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중국 당나라로 갑니다. 의상대사는 성품이 바르고 학식도 높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워낙 미남이라 의상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절에 들어가기 전에 묵을 숙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딸 선묘가 의상에게 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의상은 이미 불가에 귀의한 스님이니 그 사랑을 받아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상은 그대로 절에 들어가 열심히 수련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수련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점수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차근차근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얻은 것이죠. 이 점수를 서양에서는 최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앤더슨 에릭슨 교수가 1993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했고 이후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인용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를 강의 커뮤니티에 올려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이 설명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의상이 유학 생활을 끝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왔던 길을 더듬어서 예전에 묵었던 그 숙소를 찾아갔는데 여전히 그 집 딸 선묘가 의상대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상은 여전히 받아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련한 마음을 뒤로한 채 신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선묘 아가씨가 바다에 몸을 던져요. 죽어서라도 의상과 함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용왕이 선묘를 용으로 변신시킵니다. 그렇게 용이 된 선묘는 의상이 탄 배를 따라 신라까지 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전승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의상과 선묘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그림 화엄 연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3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교토의 고산지라는 절에 있다가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교토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후 용이 된 선묘는 의상대사가 신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사랑을 계속 이어가지요. 마침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의상이 선묘를 그리며 절을 하나 세웁니다.
그 절을 지을 때 돌이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절의 이름을 떠 있는 돌이 있는 절이란 뜻으로 부석사라고 합니다. 부석사에 가면 실제로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밑으로 실을 집어넣으면 도중에 걸리는 곳이 없이 실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공중에 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부석사가 한 곳이 아닙니다. 보통은 영주 부석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상대사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신라니까요. 신라가 지금 경상도 지역이니까 경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가 배경이라 추정하는 겁니다. 한국 미학의 주요 저서인 최순우의 무량수전 베을린 기둥에 기대어 서서에 나오는 무량수전이 바로 이곳 영주 부석사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불교의 정신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멋진 풍경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특히 베을린 기둥을 한국미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출발한 곳이 경상도가 아니라 충남 당진이라고 했죠. 그 당진 옆에 서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충청남도 서산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석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뜬 돌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선묘낭자와 의상대사의 사랑 이야기 무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곳 서산 부석사에서는 서해가 보입니다. 이 사진처럼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중국으로 오가는 배도 보이겠지요? 그러니 의상대사는 당나라 출신의 선묘 아가씨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이곳에다 절을 지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뭐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전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설을 담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남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선묘와 의상의 전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 문화도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문화를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학습에 대한 내용이니 도노와 점수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순간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관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반면 점수는 노력을 통해서 1만 시간 정도의 가열찬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음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도노가 더 나으냐 아니면 점수가 더 나으냐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대립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직관을 이용한 깨달음이 더 적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근차근 능력을 쌓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점수의 방법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도노를 선택하든 점수를 선택하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이 잘 고민하시고 익혀두셨다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점수는 1만 시간의 법칙과 연결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1만 시간의 법칙이 한동안 유행하다가 그 뒤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한 영상 자료가 있어서 강의 커뮤니티에 올려두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러를 지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노를 따라야 되는가, 점수를 따라야 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단계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니 점수가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겁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이 나와요. 하루키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5시간에서 6시간 의식을 집중해서 집필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이 방해되지 않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운동 부족에 빠지기 쉬워서 날마다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고독한 작업이라고 하면 너무도 범속한 표현이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실제로 고독한 작업입니다. 이처럼 하루키는 자신의 루틴을 지켜나갑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글쓰기에 필요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력과 관련된 책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판 편집자 이영미가 지은 마녀 체력인데요. 작가는 출판 편집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에요. 조그마한 체구의 여성입니다. 이분이 체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스스로 체력이 필요하구나,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먼저 체력부터 확보해야 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뒤부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수영까지 해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까지 해요. 이런 이야기가 에세이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출간을 전후해서 여러 강연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의 링크를 참고 자료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15분 정도의 강연이니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워보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공부의 기술이었습니다.